2시경 강상구와 함께 보는 진실의 흐름 국제뉴스 From Seoul to the world eyes wide open Truth unfolds 강상구의 2시경 당신의 뉴스 시작 Eyes wide open Truth unfolds 강상구의 2시경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네 세계를 여는 2시경 강상구 예, 밀리터리 투시경 어제에 이어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합참 공보실장을 지내셨죠?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한국에 지금 중동으로 보내놓은 한국 K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지금 천궁2 워낙에 이제 위력적인 미사일 방어 체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천궁2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많은 한국 K방산이 중동에 진출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나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최근 미군과 이란과의 어떤 전쟁 와중에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유격했던 천궁2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네. 근데 이것은 이제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드론을 유격하는 것이니까 보통 우리가 방어형 무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있고 또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천무라고 하는 다련장 로켓이 있는데요. 네. 이 천무라고 하는 무기 체계도 중동 지역 국가에 수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동 지역에 수출되어 있는 K방산의 가장 대표적인 무기 체계는 천궁2와 천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어형은 천궁2, 공격형은 천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천무의 역할은 뭔가요? 공격형이라는 게 어떤 공격을 말씀하시는 건지. 천무는 다련장 로켓인데요. 보통 이제 뭐 TV 화면이나 사진으로 보신 분이 계실 텐데 그 천무탄이 그러니까 6발 들어있는 그 포드가 차량 위에 이제 올려져 있어가지고 흔히 말하는 발사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12발이 그냥 짧은 시간에 동시에 다 이제 발사가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북한군들이 가끔 북한인분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공포감을 주려고 할 때 북한 말로는 방사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동시에 네. 여러 개의 로켓탄이 이제 발사하는 거죠. 근데 이 천무는 대략 사거리가 한 80km 정도 예. 됩니다. 그리고 천무가 발사가 되면 12발이 동시에 날아가서 표적을 때리는 것이니까 당연히 넓은 면적에 이제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되겠죠, 오면.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적국이 공격해 왔을 때 그 공격해 들어오는 그 적국의 군대를 뭐 무력화하거나 또는 그쪽의 시설 장비를 파괴할 때 많이 사용되는 건데요. 대신 이제 이 무기 체계는 그런 미사일, 그러니까 다련장 로켓이 발사되는 거다 보니까 그게 지상에 떨어지게 되면 이제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네. 그 파편에 의해서 뭐 병력이나 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방산 수출에 있어서 이런 방어형 무기들을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건 그 나라의 국민들의 어떤 생명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것이라서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함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공격형 무기들을 수출한 것에 대해서는 자칫 이런 무기 체계들이 적국, 그러니까 뭐 적국에 대한 군인뿐만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민간의 피해도 줄 가능성도 있어서 예. 공격형 무기 체계는 수출은 하지만 이것은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크죠. 그렇겠죠. 예. 지금 천무가 중동의 몇 개의 나라에 진출해 있는 건가요? 현재 그 천무는 2개 국가에 네. 수출되어 있고 그 보통 나라 이름을 잘 말하지 않는 것이 그렇겠죠. 원칙에서 그런데 이번에 그 이란으로부터 주로 공격을 받는 두 국가에 수출이 되어 있습니다. 어딘지 추측이 가능합니다만 아무튼 이 두 나라의 공격형 무기가 가 있는 거는
사실 이 나라가 천무를 사갈 때 결국 이란 같은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맞서기 위해서 사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중동 지도를 보시면 페르시아만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있으니까 네. 당연히 이제 제1의 위협은 이란이 이제 어떤 공격 행위를 당해왔을 때 이제 반격의 의미로서 네. 이제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뭐 네. 그걸 선제 공격하는 데 쓰겠다는 것이 그럴 리는 아니라 없겠죠. 네, 예. 이란이 공격해 왔을 때 뭔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로 우리의 천무를 사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건데 일단 지금 이란은 물론 거기에 미군 기지가 있어서이긴 하지만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에다가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엄청난 주권 침해 행위인 거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국적 불문하고 선박들을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 지금 중동에 나가 있는 K방산들 무기들이 공격형 무기들도 활용될 가능성,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수출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어떤 이제 의사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란 실제 영토에 대한 공격은 미군하고 이스라엘군만 지금 하고 있죠. 다른 예. 중동 국가들은 그냥 맞기만 하지. 지켜만 보고 있는. 날아오는 드론 네.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만 하지 실제 공격은 하지 않는데 네. 만약 그 주변국들이 이란이 계속 공격을 해오고 만약에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주변 국가들의 그 정말 민간인이나 또는 주요 시설이 피해를 보고 하는 것들이 반복된다라면 그 국가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네. 상황이 될 테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도 이란에 대해서 공격하자라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예.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란도 그 주변 중동 페르시아만 주변 국가들을 공격하더라도 지금처럼 이제 미군 시설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지 네. 그 다른 곳들은 최대한 자제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는 이제 근데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 같은 경우도 막 공격하고 있고 뭐 쿠웨이트나 이런 데도 막 공격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이란도 속으로 굉장히 신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격이 자꾸 계속되게 돼서 그 주변국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란한테 결코 좋을 게 없고 또 이제 그 와중에 또 새로운 이런 무기 체계들이 이란 쪽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란도 굉장히 신중하게 작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저는 솔직히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도 북한이 연평도에 도발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공격을 당한 건데 지금 이 미국과 가깝다는 이유로 공격을 당하는 이 중동 국가들 오히려 좀 가만히 있는 게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어느 정도는 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 결국에 국가의 규모나 위치로 봤을 때 이란한테 더 큰 피해를 입을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이유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굳이 본인들이 나서지 않아도 네. 지금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하긴 그렇습니다. 굳이 그들까지 나서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이란의 공격이 더 직접적으로 그 페르시아만 주변 국가들에서 약간의 공격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더 빈도가 뭐 많아지거나 또는 뭐 그 위력이 세지거나 그런 건 현재 아니라서 네.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작전을 지켜보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 외에 지금 말씀 주신 천무나 천궁2 외에 K방산이 지금 중동에서 활약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당장은 없는데요. 이번에 이제 천궁2, 보통 천궁1은 그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천궁2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요격 미사일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서 실제 전투 능력을 검증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어쨌건 공개된 결과를 보면 뭐 96%의 요격 성공률을 보였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 체계로서 요격 미사일로서 굉장히 성능이 좋다, 기술력이 탁월하다는 걸 인정을 받았는데 결국 천궁2가 이제 인정을 받음으로써 주변 국가들은 그럼 천궁2가 저렇게 잘 만들었으니까 그와 유사한 다른 요격 미사일들도 굉장히 성능이 좋겠구나.
현재 우리 군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요격 미사일,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고 있는데 북한이 워낙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도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방어 체제를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앞서서 개발되고 전력화된 것이 천궁2였고 현재 우리 군에서는 천궁2가 약 한 고도 15km 정도를 그 유효 사거리를 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높은 고도 한 40km까지 볼 수 있는 것은 천궁3라는 것도 현재 그 개발을 이제 시작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40km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는 LSM이라고 네. 이 LSM이라는 이 요격 미사일 체계는 거의 개발이 마무리 단계고 네. 내년 정도면은 우리 군에도 이제 전력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천궁2, 천궁3, LSM 이런 그 뭐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게 된다면 당연히 적의 미사일로부터 공격받을 것이라는 부담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나 뭐 사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능도 좋고 하지만 미국에서도 이걸 생산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는 작년 로키드 마틴에서 그 생산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2025년에 600발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년 동안요. 하루에 2개 만들기도 어려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금년 1월 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행정명령에 사인을 한 게 뭐냐면 방산기업들에게 빨리 많이 품질 좋은 걸 만들어라라고 방산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그 압박을 한 거죠, 보면. 네. 그 압박을 했을 때 로키드 마틴이 밝힌 게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는 그 패트리어트를 600발 만들었는데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연간 2,000발을 만들 수 있도록 생산 역량을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 패트리어트를 설령 2,000발까지 늘린다 할지라도 이 미사일 요격 체계에 대한 어떤 니즈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장을 제가 볼 때는 미국하고 또 이스라엘이 또 뭐 에로우라고 하는 요격 미사일 체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이스라엘, 대한민국의 천궁2, LSM 이게 그 3분하는 그런 그 시대가 올 것 같아서 특히 우리는 이번에 그 실전을 통해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네. 내년에 전력화될 LSM이나 또는 그 다음에 나올 천궁3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동 국가들이 선호할 것 같습니다. 이런 미사일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보통 우리가 뭐 MRO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번 가게 되면 지속적인 정비도 해야 되고 부품도 가야 되고 그리고 천궁2를 사용했던 나라들은 그 다음에 천궁3를 자연스럽게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럴 그러니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산기업한테 국내 방산기업한테는 수출에 있어서 굉장히 이번에 굉장히 좋은 그 조건을 갖추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란은 미국의 미군 기지만 공격했다고 하지만은 두바이의 그 대표적인 7성급 호텔에도 파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걸 이 방어 체계를 갖추는 것이 그쪽 국가한테는 필수 불가결한 일일 건데 그런 점에서 이 LSM은 그러면 미국과 견주었을 때 미국의 그 시스템과 견주었을 때 어떤 장점이 좀 있을까요? LSM 말씀이시죠? 예, LSM이요. LSM은 이제 더 높은 고도에서 그러니까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인데 네. 다만 이제 요격하는 고도가 뭐 패트리어트는 보통 한 20km,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LSM은 뭐 한 40km, 네. 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미사일을 쏜다면 이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오는데 보통 포물선의 가장 정점의 높이가 뭐 일반적으로 50km 이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데서부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땅으로 떨어질 텐데 한 번만 유격을 하게 되면은 한 번에서 실패하면은 좀 큰일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첩적으로 여러 번 유격을 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럼 이제 가장 높은 데서는 미군의 사드도 있지만 사드는 보통 뭐 그 100km 이상에서도 유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이로만 따진다면 가장 높은 100km 이상에서는 사드로 1차 유격을 하고 거기서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우리 이제 LSM으로 유격을 하고 LSM 유격 실패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패트리어트로 하고 패트리어트가 안 됐다 그러면 우리 천궁2로
요격을 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1년에 600발을 만드는 거를 최대 2000발까지 늘린다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봐야 2000발밖에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들어간 돈이 또 천문학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드론이 관심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뭐 이제 드론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이걸로 이제 뭐 충돌을 한다든지 혹은 전파를 이용해서 교란시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방어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것과 관련돼서 개발하고 있는 게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보통 날아오는 드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이란의 샤히드 같은 경우가 뭐 가격에 대한 것은 대략 많은 뭐 차이는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한 5천만 원이라고 그냥 치면요. 5천만 대략 원이요? 5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건 예로 들어주시는 거죠? 실제 가격도 아마 그 그 정도 이상은 정도입니까? 같습니다. 예. 네. 근데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한 발당 50억 정도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손해보는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 샤히드 드론을 그 막기 위해서 50억짜리 미사일을 쏘는 형태가 되니까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너무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는 미국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그 투입하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이제 관점을 바꿔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그 드론들을 막기 위해서 스팅이라고, 그러니까 충돌형 드론이면, 그러니까 샤히드가 날아오게 되면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드론을 쏴서 드론이 날아가서 여기 충돌해서 떨어뜨리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보니까 가격이 그냥 한 500만 원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샤히드도 그 굉장히 가성비 있는 전쟁을 수행하는 무기체계라고 했는데 5천만 원보다 거의 10분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은 이제 이런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서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이런 충돌형 드론 같은 경우를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일부 기업에서는 굉장히 그 성능 좋은 그런 그 충돌형 드론을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기업 이름을 말씀드린 거지만 카이드라고 하는 충돌형 드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날아 올라가지고 날아오는 그 적 드론을 가지고 충돌해가지고 떨어뜨리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그 드론들도 우리가 기술도 있고 굉장히 제품도 이미 개발에 성공을 하고 수출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도 굉장히 그 뭐 중동 국가부터 해서 괜히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그 미 국방부가 의회에다가 이번 이제 미국 이란 이 관련해서 어떤 예산 사용에 대한 결과를 보고 있는데 28일 이후 지금까지를 따져보니까 하루에 약 2조 원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이나 이런 게 이제 고가다 보니까 뭐 사실 이란도 엄청나게 쐈지만 미국도 엄청나게 쐈잖아요. 예. 뭐 패트리트만 쏜 것이 아니라 정밀 토마호크 같은 것도 쐈고 하다 보니까 이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간에 돈이 많아가지고 무한정으로 예산을 쓸 수 없으니 조금 더 성능이 있으면서도 가격은 낮은 거. 그러니까 그런 충돌형 드론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게 되고, 그다음에 1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뭘 언급했냐면 레이저 무기를 언급했거든요. 곧 레이저 무기를 볼 것이다. 그 레이저 무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충돌형 드론이 500만 원이라면 이거는 한 5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무기체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사일은 그 일종의 재고 수량, 그러니까 보유량이 매우 중요하지만 레이저는 보유량이 필요 없잖아요. 전기만 충분하다면 언제든지 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란 공격할 때 쓴 건 아니고 조만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보면 미군이 레이저 무기도 굉장히 개발했구나. 근데 레이저 무기를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개발을 해서 실제 배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약점이 뭐냐면 이게 그 출력이 세야 되는데 우리는 뭐 대략 한 20-30kW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0-30kW 정도면은 날아온 드론한테 이걸 쐈을 때 살짝만 스쳐도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굉장히 일정 시간 동안 몇 초 이상은 계속 그 레이저로 조준을 해야지만이 그 드론이 이제 떨어지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50kW, 심지어는 이제 100kW까지 미국에서는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100kW짜리가 개발이 된다면 일종의
미사일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그렇겠네요. 레이저를 착 쏘면 맞는 순간 드론이 그냥 기능을 상실해가지고 추락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레이저도 지금 개발을 하고 일부 낮은 출력이지만 그것을 이제 군부대에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레이저 무기 체계도 앞으로 우리 K방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50억, 약 50억 정도 하는데 그 드론은 500만 원이면은 1000대입니다. 1000대가 맞죠? 예. 네. 그러니까 물론 역할하고 이 고도는 다르겠지만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대와 그 방어용 드론 1000대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드론으로 방산 시장이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그 레이저는 또 다른 개념인 것 같거든요. 레이저 방어가 가능해진다면 드론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뭐 유럽의 독일의 라인메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산 기업들이 이런 레이저 무기 개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더 전쟁이나 기술 수준이 한 단계 더 나갔을 경우에는 레이저를 뛰어넘는 게 되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레이저 무기가 필요한 게 드론이 올 때 이제 한 대만 온다라면 그냥 이렇게 뭐 그 기관포 같은 것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 드론으로 공격하는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해서 군집 드론이라고 한꺼번에 그냥 뭐 100대, 200대 드론이 동시에 날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기관포를 가지고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이런 레이저 같은 무기가 있으면은 레이저는 이제 무한정으로 전기만 있으면 갈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대응하기에는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고 아마 이런 레이저 무기 쪽으로 되게 선진 방산국들도 개발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주한미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에 있는 여러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고 그 이후에 공교롭게 이제 한국에 있는 지금 패트리엇 포대하고 사드 일부가 지금 그쪽으로 반출됐다는 정황이 있거든요. 그리고 발표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중동의 미군의 방공 체계에 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래서 간 건가요? 그럴 상황을 대비해서 간 건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란에 대응해서 사용하는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뭐 미군 측이 재고가 없어가지고 야 이거 없으면 안 돼 해서 가져간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물론 이제 정확한 발표한 건 없었지만 근데 미군이 그동안 뭐 이런 전쟁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미국의 어떤 생산 능력을 고려했을 때는 일종의 그 예비 개념으로 더 상황이 나빠졌을 때 대비해서 대한민국에 있던 주한미군의 그런 뭐 패트리어트나 이런 것들을 대비 차원에서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그 몇 발을 가져갔는지 이런 것들은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언론 뭐 사진 기자들이 우산 비행장하고 대구 비행장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날아가는 대형 수송기를 이렇게 사진으로 촬영을 했지만 정확히 그 안에 뭐가 실렸는지 모르고 최근에 또 뭐 성주에 있는 사드가 이제 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뭐 갔다는 쪽도 있고 가는 중이라는 쪽도 있고 또는 가긴 갔는데 발사대는 뭐 돌아왔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 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미측이나 또는 우리 그 국방 고위 그 책임자들의 발언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군의 작전과 연관해서 이거 자꾸 이슈로 삼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고 있죠. 보면.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갔나 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얼마나 갔는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촉단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미군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는 있겠다. 자기들이 일정량을 가지고 있지만 상황이 어떻게 더 전개될지 모르니까 더 필요한 예비 수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주한미군 전력이 같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전력하면 자꾸 이제 병력이 떠오르니까요. 그건 아니고 방공 자산만 간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어쨌든 나간 건 나간 거지 않습니까? 이 나간 게 지금 한반도 안보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줄지가 사실 우리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해할 부분일 것 같거든요. 이게 좀 나쁜 영향이 될까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 있는 주한미군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북한의 그 공격, 전쟁 시도를 억제하거나 또는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일거에 격퇴하기 위해서 와 있는 전력들이잖아요. 보면 네. 뭐 우리 대한민국군은 당연한 것이고, 근데 이제 이 전력들이 대한민국 안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갔다 그러면 그러면 그 주한미군 전력이 차지하는 그 역할만큼을 누군가가 대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만약 갔다면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천궁2고 네. 또 주한미군만 패트리어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군도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의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잠시 한국을 떠나더라도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천궁2 미사일로 그 영역에 대한 방어는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은 없다. 네. 아마 어제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런 언급을 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사드 같은 경우는 패트리어트나 천궁2가 그 요격하는 그 고도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사드 같은 경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이제 내년 정도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LSM인데 네. 아직까지 이제 없잖아요. 보면 예. 이제 고고도에서 유역을 그럼 일단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안 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마 근데 그 사드 미사일을 이번에 이제 뭐 중동 지역으로 보낸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발이면 예를 들면 100발 다 보낸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서 뭐 반만 보내고 반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예. 완전히 거기가 비어 있다라고 말하기 좀 그럴 것 같고요. 분명히 그런 건 뭐 미 측하고 우리 한국군 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어떤 이런 대비는 한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게 정확히 군에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현재 보도를 통해서 추정해 보든다면은 사드의 일부가 간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감안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사드나 뭐 패트리어트나 뭐 천궁2 같은 경우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발사대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미군이 이란을 공격할 때에도 미사일 발사대 또는 뭐 드론 발사대 이런 거를 파괴하잖아요. 왜냐하면 미사일과 드론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발사대가 없으면 발사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 뭐 그 중동 쪽으로 어떤 장비가 갔다고 했을 때 발사대까지 완전히 다 갔다 그러면은 상황이 급해가지고 다시 원복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는데 발사대는 여기에 보존이 돼 있고 탄만 갔다고 하면 탄을 가져오는 것은 뭐 이번에 봤지만 그 C5나 C17 같은 대형 수송기라면은 금방 가지고 오잖아요. 보면. 네네. 그래서 발사대의 역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탄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그것은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사드도 발사대는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탄만 일부 나갔다라면 그 부족한 탄의 양은 바로 뭐 미국이 됐건 어디가 됐건 바로 좀 그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북 안보 태세에 무슨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그냥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한미 연합 연습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9일부터 시작해서 19일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은 지금 하나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쪽 동아시아에서는 예정대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연합훈련을 하는 건데 이게 단순히 때가 돼서 하는 훈련이 아니라 이것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도 그리고 메시지도 있을 것 같거든요. 주한미군이 이 뭐 동북아시아에서 또 그 미국의 어떤 그 방위태세 전반적인 면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되게 크거든요. 네. 특히 최근 미국이 그 국방 뭐 보통 이제 NSS나 뭐 NDS 같은 이런 국방 안보 관련 전략을 발표할 때 우리 주한미군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 뭐 전략적 유연성, 한미 동맹의 현대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주한미군 전력이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으로 투입될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이야기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미 연합연습이 과거에는 그냥 매년마다 의례적으로 한미 연합연습이 봄에 한 번, 뭐 이제 늦여름에 한 번씩 해왔는데 지금은 그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플러스 전자권 전환이라는 게 또 걸려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한미 연합연습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갖게 됐어요. 네. 겉으로 드러나는 한미 연합연습의 모습은 늘 우리가 하는 말이죠. 이게 연례적인 정례적인 방어 연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하느냐. 네. 그리고 시나리오를 하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가정들, 조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방 그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할 때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네. 그 상황에서의 한미 연습하고 중동에서 전쟁이 없을 때 하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제시를 하고 그 조건에서 우리가 각각 한미 당국이 어떻게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연습하는 건데, 근데 이 한미 연합 연습은 보통 군인들이 무장하고 뭐 전차 자주포 출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미 연합 연습의 본래의 그 의미는 일종의 컴퓨터 지휘소 연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요 지휘관과 참모들이 모여서 실제 전투하는 모습을 야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입력해서 예.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는 이길 수 있나 질 수 있나를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일종의 뭐 게임이죠. 그냥 게임을 네. 하고 결과를 우리가 만약에 우리 한국군이 굉장히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그럼 피해를 입은 만큼 병력을 보충해 줘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또 컴퓨터 프로그램상에서 몇 명을 보충해 주고, 전차나 자주포가 피해를 입었으면 몇 문을 보충해 주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미 연합 연습은 실병력의 기동은 하지 않지만 고위직들, 특히 네. 뭐 사령관이나 주요 직위에 있는 지휘관과 참모들이 실제 전쟁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왔다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서 해봤는데 결과가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라고 나오게 되면 당연히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2주간 연습하는데 올해는 프리덤 실드 연습이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연습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먼저 북한을 공격하는 일은 없잖아요. 있을 수 없죠. 예. 그러니까 대개는 그냥 북한이 먼저 우리를 처음에 도발을 하다가 그 도발의 단계가 우리 이제 북한이 도발하는 거에 따라서 보통 데프콘이라고 하는 방어 준비 태세를 네. 평상시에는 데프콘 4, 4단계인데 데프콘 3, 데프콘 2 이렇게 높여가다가 이제 전면전 시작하면 그 전면전이라는 거는 북한이 우리를 이제 공격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 왔을 때의 상황을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연습을 하고 그걸 근데 뭐 마냥 그것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반대의 상황, 우리도 이제 반격을 해야 되잖아요. 북한에 네. 대해서. 그럼 이제 그 다음 한 그 일주일 정도는 반격하는 상황. 그럼 반격할 때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전투력을 가지고 어디를 공격해야지 북한군을 빨리 물리치고 우리가 뭐 승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연습하는 거라서 실제 연습은 이것이 2주 동안 벌어지게 되지만 이 2주 연습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됐지만 3월 3일부터 6일까지는 위기관리 연습이라는 것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막 보이거든요. 그럴 때 이것이 전쟁으로 가지 않도록 위기가 자꾸 에스컬레이팅 돼가지고 전쟁으로 가지 않도록 위기를 완화하거나 뭐 이런 것도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FS 연습은 공식적인 연습은 3월 9일부터 19일까지이지만 네. 그 앞에 위기관리 연습이 3월 3일부터 6일까지 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위기관리가 잘 되면 전쟁이 안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우리는 그 본 게임에 어떻게 됐냐, 나중에 이제 보통 연습 끝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이겼냐. 네. 예를 들어 뭐 김정은을 체포했냐, 그 결과가 우리가 뭐 북쪽으로 어디까지 갔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 앞 단계에서 우리가 위기 관리를 잘 해서 전쟁으로 가지 않고 북한의 전쟁 의지를 꺾어버리고 우리의 의지대로 그냥 평화 상태로 돌아갔는지 위기가 완화됐는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위기 관리 연습보다는 그냥 본 게임의 승패
승부에만 너무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같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 미국 입장에서는 엄혹한 상황에서 이 FS 훈련을 함을 통해 가지고 이게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그리고 북한한테 주는 정치적 메시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이건? 뭐 북한은 늘 똑같죠 보면. 네, 북한은. 이번에도 김여정이 입장을 냈잖아요. 네.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될까 우리 보고. 예. 그래서 한미 이런 연습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전쟁 연습이다. 공격을 위한 연습이다라고 늘 일관되게 북한은 이야기해 왔고,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거 아니다. 우리는 방어형인 정례적 연습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북한은 듣지 않고 그때마다 우리한테 굉장히 이제 폭력적인 언어를 통해서 네. 뭐 우리를 북한이죠. 가만두지 예.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북한 입장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럴 의도가 없잖아요, 현재는. 네. 그래서 김여정이나 또는 북한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휘둘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중국이나 이런 그 국가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좀 고민해야 될 것이, 보통 6.25 전쟁 때도 한반도가 통일될 수 있었는데 중국군의 개입으로 안 네.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1953년도의 모습이었지만 미래 어느 시대에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다시 그런 모습이 재현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국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뭐 첫 번째는 중국이 되게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북한과 영토가 연결돼 있으니까 러시아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은 오히려 중국보다 러시아가 북한을 엄청 돕고 있잖아요. 네.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가가지고 수많은 북한 군인들이 뭐 인명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전투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북한과의 관계가 더 끈끈해 보이는 그런 단계인데, 이 연습에 대해서 러시아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런 주변국들이 이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게 또 이번 연습의 하나의 그 중요한 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밀리터리 투시경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엄효식 한국 국방안보 포럼의 방산안보실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네. 세계를 여는 투시경, 항상 그와 함께 보는 진실의 흐름 국제뉴스.